안녕하세요 여러분, 형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일본 근현대사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일본 근현대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동안 배웠던 일본 전근대사의 중요한 포인트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다시 한번 개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일본사에서는 수능 기준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고대, 나라와 헤이안, 그리고 근세, 에도, 근현대, 메이지 유신으로부터의 근현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배웠던 중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선 일본 전근대사, 우선 첫 번째 고대에서의 출제 포인트는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뭐의 성립 발전 과정? 네, 그렇습니다. 일본 최초의 이제 고대 정권이라 불리는 야마토 정권의 성립 발전 과정. 이걸 여러분이 4단계로 구분을 했죠. 초토쿠 태자, 견수사 견당사, 다이카 개신, 일본 국호, 천황칭호 사용이라고 하는 이 4단계로 야마토 정권의 성립 발전 과정을 공부했어요. 초토쿠 태자 하면은 불교, 도레인, 불교를 중심으로 한 아스카 문화와 호료사, 그리고 견수사, 견당사 파견, 율령체제 도입, 거다가 이 견당사, 도당 여학생이 중심이 되어 천황과 힘을 합쳐서 소가씨를 몰아내고 율령을 도입한 다이카 개신 7세기 중반, 그리고 다이카 개신 이후에 7세기 말에 가면은 일본과 천황칭호를 사용했다. 야마토 정권의 발전 과정.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나라와 헤이안 비교하는 거. 이 나라랑 헤이안을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신이건 수능이건 모의고사건 다 잘 나옵니다. 이 나라와 헤이안을 비교하는 건 이제 일단 중심지, 나라 시대는 헤이조쿄, 헤이안 시대는 헤이안쿄. 이 나라 시대는 견당사를 중심으로 한 당나라 문화가 굉장히 유행했다. 당풍의 시대. 비록 안사이난이 터졌지만 당나라 문화는 여전히 유행을 했고 견당사 파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당풍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런 문화,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집 기억하셔야 돼요. 또 도다이사라고 하는 절, 이거는 아프리카 문화의 호류사랑 비교하셔야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헤이안 시대 가면은 근거지를 옮깁니다. 일본은 중심지로 시대를 구분하죠. 헤이조쿄에서 헤이안쿄, 교토로 옮기고, 이때부터는 이제 율령과 왕권이 무너지고 귀족과 호족들이 토지랑 백성을 지배하게 되고 무사들이 성장한다. 그리고 초반에는 견당사를 보냈지만 무슨 사건 이후로 황소인한 이후로 9세기 말에 가면은 견당사 파견을 중지하고 당풍이 아닌 국풍이 유행하고 가나, 와카, 겐지, 모노가타리 이런 것들이 유행한다. 침전조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헤이안 시대부터 이제 왕권이 약해지고 율령이 무너지고 귀족, 호족이 성장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이 귀족과 호족도 누구한테 먹히죠? 네, 무사들에게 먹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무사들이 무사단을 만들게 되고,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게 미나모토 가문의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가마쿠라의 막부를 만들게 된다. 이러면서 교토의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고 이제 이 막부를 이끄는 쇼군이 실권을 지는 이중적인 체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쇼군이 이제 자신을 따르는 무사들과 주종관계를 맺고, 그 무사들 중에서 이제 능력 있고 똑똑한 애들에게 뭘 나눠준다? 토지를 나눠주고, 그 토지를 받은 무사들이 다이묘가 되면서 이 쇼군과 다이묘들 간의 주종관계, 봉건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이 쇼군은 다이묘들을 감시하기 위해 슈고와 지토를 보낸다. 특히 이 가마쿠라 막부하면은 원나라의 침략, 이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 칸이 이제 고려를 무너뜨린 다음에 고려에게 시켜서 고려 몽골 연합군이 2차례 쳐들어오지만 신풍으로 막아내었다. 신국 의식. 그리고 이 가마쿠라 막부에서 무로마치 막부 넘어가는 혼란기, 중국은 원면 교체기, 우리나라는 고려 말 조선 초.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는 특이한 게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어디에 만들었다? 네, 교토에 만들었다. 가마쿠라 막부나 에도 막부는 천황이 살고 있는 교토는 건들지 않고 가마쿠라나 에도 같은 별도의 지역에 막부를 만들었지만, 이 무로마치 막부만 유일하고 특이하게 천황이 있는 교토에다가 막부를 열었어요. 천황이 분노했죠. 그래서 무슨 시대? 남북조 시대. 전기 왜구의 출몰. 명나라와 무슨 무역? 감합 무역. 그리고 후계자 분쟁, 온인에 난 이후로 힘이 약해진 무로마치 막부. 그래서 뭐가 등장한다? 슈고다이묘가 등장하고 전국시대, 센고쿠 시대가 펼쳐진다. 슈고다이묘, 센고쿠 다이묘. 이때 이제 신학로 개척 이후에 예수의 선교사 사비에르 혹은 하비에르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조총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 전국시대를 거의 통일할 뻔한 오다 노부나가 하지만 부하의 반란으로 죽고, 전국시대를 통일한 건 누구?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책 중요하다 그랬어요. 에도 막부로 그대로 넘어가니까.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제2의 도요토미는 등장하면 안 된다. 병농 분리. 다이묘 영주 무사들이 사는 거주지와 농민들의 거주지를 철저히 분리합니다. 단 누구는 지배층에게 필요한 물건을 공급할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이 다이묘 무사들과 함께 살겠다. 뭐가 형성된다? 도시 조카마치가 형성된다. 그리고 농민들이 뭘 가질 수 없게? 무기를 가질 수 없게 무기를 모두 몰수했다. 이제 무기는 오직 누구만? 무사들만 차고 다녀라. 그리고 토지조사인 검지를 통해서 석 단위, 그 쌀을 헤아리는 석 단위를 통해서 토지의 생산성을 모두 계산하는 무슨 제? 석고제, 전투력 측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 전투력 50만 바람의 신용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에도 막부 들어와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도쿄에다가 막부를 개청했다. 에도, 도쿄는 교토랑은 다른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에도 막부 하면은 하드웨어는 뭐다? 막번 체제. 쇼군은 중앙 막부를 다스리고 지방인 번은 다이묘들이 다스린다라는 막번 체제, 군국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막번 체제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무가, 제법도, 산킨, 코타이 제도입니다. 다이묘를 신판, 후자이, 도자마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묘와 처와 자식을 에도의 인질로 삼고 전국의 모든 다이묘는 일정 기간을 영지와 에도로 왔다 갔다 하는 교대 근무제, 참근 교대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도로, 교통, 상공업 발전하고 존인들이 성장하게 되고 이 상인들은 동업조합인 가부나카마를 만들고 이 존인 문화 가부키 우키요에 그리고 처음에는 주인장 무역으로 활발하게 무역을 했다. 무로마치 막부, 가만 무역, 에도 막부, 주인장 무역. 그러다가 17세기 전반에 크리스트교 포교를 금지하면서 회복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단 누군 내외 중국 조선은 원래 교류를 했고요. 네덜란드 상인들만 예외 나가사키 대지마를 개방했다. 이들을 통해 들어온 남학 란가쿠 해체 신서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런 내용들 다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근현대사로 넘어옵니다. 자, 근현대사에서는 자, 여러분 모든 근현대사가 다 그런데요.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뭐 중국사건, 일본사건, 인도사건, 서아시아사건, 그리고 서양사건 모두 연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순서, 사건의 그 전개 과정 있죠. 과정, 순서. 이걸 여러분들이 인과관계에 맞추어서 사건의 발생 시간 순서대로 철저하고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늘 말하지만 중국, 일본 많이 크로스 시키고요. 인도, 서아시아 크로스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서양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여기다가 연표로 순서대로 넘버링 붙여서 적어놨습니다. 자, 첫 시작은요. 1853년 19세기 중엽이죠. 미국에서 페리제독이라는 사람이 이제 함대를 끌고 일본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왜 하필 미국이냐? 당시 여러분 이미 여러분 중국사를 배웠으니까 알 거예요. 이 서구 열강은 그 당시 이미 이 서구 열강은 이미 그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로 본격적인 산업혁명으로 무슨 주의? 네,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을 합니다. 이 제국주의 국가들은 뭐가 필요해요? 식민지가 필요합니다. 이 서구 열강이 이제 산업혁명을 성공해서 제국주의 국가가 된 이후에 식민지 쟁탈전에 나서게 돼요. 식민지를 확보해야 돼.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던 아직 산업혁명에 성공하지 못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 서양 열강이 가장 탐낸 지역이 어디예요? 예, 중국, 청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아편무역을 통해서 1차 아편전쟁으로 난징조약을 맺고 청나라의 문을 열어 제꼈어요. 그리고 이제 청나라가 종이호랑이라는 게 증명이 된 이후에 서구 열강들이 마구마구 이제 중국으로 청나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요, 여러분들 미국은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는 미국은 캡틴 아메리카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지만 이 제국주의 19세기 때만 해도 미국은 2군이었어요. 그러니까 1진이 아니었어. 미국의 진짜 이 세계적인 초강대국 대열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는 1차 세계대전 이후 그 전후부터고요. 그저 이 19세기 제국주의 열강이 막 이제 세계를 뻗어나갈 때만 해도 미국은 영국, 프랑스에 좀 밀리는 2군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바로 청나라로 가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떨어져 있던 일본으로 먼저 온 거야. 그러니까 원래 애들도 청나라 가고 싶었는데 영국이나 프랑스에 밀려서 일단은 일본부터 우리가 거점으로 삼자라고 해서 차선책으로 2군이었던 미국이 일본에 온 거예요. 그 미국이 보낸 제독이 페리제독입니다. 이 페리제독이 이제 당시 서양은 제국주의 그 산업혁명 성공했으니까 증기선을 타고 근데 그 증기선이 검은색 배였어요. 그래서 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력 시위를 하죠. 에도 막부에 요구합니다.
나라문 열래, 맞짱 한번 뜰래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에도 막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미 에도 막부는 미국이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 왜? 에도 막부는 나라의 회복 정책을 하긴 했지만 누구한테? 네덜란드 상인들에게만은 나라문을 열었죠. 나가사키 대지마를 통해서. 나나 기억나죠? 그러면 당시에 네덜란드 상인들에게 그 보고서를 받고 있었거든, 항상. 그 네덜란드 상인들이 미리 경고를 했어요. 조만간에 미국이 너희 나라에 군대를 보낼 거야. 근데 미국은 너희가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야 라고 해서 에도막부도 어느 정도 준비를 했어.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그 흑선이 왔을 때 이제 에도막부가 1년만, 그러니까 내년에만 와주면 안 되냐. 우리가 어느 정도 너희들이 요구를 수용할 준비를 하겠다. 그러니까 좀만 있다가 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페리제독이 그러면 내년에 다시 오겠다 라고 하고 정말 1년 뒤 1854년에 다시 약속한 대로 페리제독이 옵니다. 근데 원래 미국은 이 새끼들 말만 이렇게 하지 시간 끌기지 결국 맞짱 한번 뜨겠지. 그럼 영국이 청나라에 한 것처럼 아편전쟁 한 것처럼 우리도 일본 놈들 힘으로 한번 밟아줘야 얘네가 고분고분 문 열겠지 했는데 와보니까 진짜 일본은 나라문 열 준비를 했던 거예요. 에도 막부는. 그래서 페리 제독이 1년 뒤에 왔을 때 에도 막부는 싸우지 않고 미국에게 나라문을 열고 미국과 근대적 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미일 화친 조약입니다. 미일 화친 조약. 자, 이거는 누가 맺은 거예요? 에도 막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적 조약을 맺은 게 아니야. 이미 에도 막부가 메이지 유신 전에 미국이라는 서양 열강에게 나라문을 연 거예요. 미일 화친 조약. 여기서는 중요한 걸 다룹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당황한 거야. 미국은 이렇게 바로 조약을 맺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미국은 전쟁 준비만 해왔지 세부적인 조약 맺을 준비를 안 해왔단 말이야. 근데 일본이 너무 고분고분하게 나라문을 여니까 미국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덩치 큰 거부터 해결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항구를 열어야겠죠. 개항이니까. 그래서 두 곳의 항구를 열어요. 이 두 곳의 항구 이름을 꼭 기억해두세요. 시모다 하코다테라고 하는 두 곳의 항구를 엽니다. 그리고 서양 열강이 아시아랑 맺은 그 불평등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불평등 조약의 끝판왕 최혜국 대우. 그리고 나라문 열고 정식으로 관계 맺었으니까 뭘 주둔시켜야죠? 그쵸. 외교관을 주둔을 시켜야죠. 영사를 수도 에도에 주재하는 걸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사로 치면은 2차 아편전쟁 이후에 맺은 무슨 조약?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 기억나죠? 그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으로 이제 중국은 수도 베이징에 외교관을 주둔을 하잖아요. 베이징에 주둔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일본이 먼저 외교관을 주둔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화끈하게 한 거죠. 보면은 미이라친 조약은 큰 것부터 일단 항구 개항하고 가장 중요한 최혜국 대우와 영사 주재를 허용한 큰 덩어리의 조약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미이라친 조약 이후에 다시 이제 미국도 좀 더 내용을 정비한 다음에 그 4년 뒤에 다시 한번 조약을 맺어요. 이게 미일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여기서 미처 이제 좀 다듬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들, 좀 짜잘한 내용이 들어가요. 항구 좀 더 열어줘. 그냥 두 개는 좀 적은 것 같고, 일단 급한 대로 시모다랑 하코다테 열긴 열었는데, 이젠 좀 더 열어줘. 해서, 나가사키와, 그리고 수도인 에도, 그리고 뭐, 니가타, 고베 같은 항구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치해법관. 이 개항장에서 미국인이 잘못 저지르면 미국이 미국 법으로 심판하겠다. 그리고 관세는 너희가 마음대로 매길 수 없다. 관세 자주권을 빼앗는 협정 관세를 맺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1차 아편전쟁 이후 난징 조약, 2차 아편전쟁 텐진 베이징 조약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걸로 넘어갔다면 일본은 자발적으로 에도막부는 자발적으로 문을 열었기 때문에 큰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이라친 조약으로 항구 개항하고 최혜국 대우와 외교관 주재 허용 이게 처음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나온 미일수호 통상조약에서 추가 조약과 협정관세와 치해법권이 등장을 하는 거야. 이 미이라친 조약이랑 미일수호 통상조약을 비교하는 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특히 미이라친 조약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여기 아래 선생님이 내용 적어놨으니까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자 에도막부가 미국이랑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막부는 쇼군은 나라를 실제로 이끌어가는 실권자이긴 하지만 형식적으로나마 나라의 최고 주자는 누구예요? 천황이거든요, 여러분들. 쇼군은 천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형식적으로나마 쇼군이 이런 중요한 외교적인 작업을 할 때는 형식적이지만 천황에게 허락을 받았어. 그럼 천황은 사실 인간 도장이에요. 쇼군이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천황을 얌전히 도장을 찍어주는 게 천황의 역할이었는데, 이때는 천황이 이 에도 막부가 미국과의 이런 조약을 맺는 미일아친 조약, 미일 수호통상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천황이 이거를 거부했어요. 이거 하지 마라. 근데 쇼군이 천황 이 새끼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러고 그냥 천황 말을 쌩 까버리고 그냥 에도 막부 쇼군이 그냥 이 조약을 도장을 찍고 체결을 해버린 거야. 이러니까 에도 막부의 불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 바로 사스마번, 조슈번, 얘네가 어떤 애들이죠? 에도 막부가 막번 체제를 운영하는, 하드웨어의 막번 체제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뭐였죠? 산킨 코타이 제도였죠. 무가 제법도에 나오는 그 산킨 코타이의 중요한 내용이 뭐야? 다이묘들을 급을 나눠서 구분한다는 거예요. 에도 막부가 가장 믿는 심판 다이묘를 직할지인 에도 근처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믿는 다이묘들을 이제 그 주변 지역에 후자의 다이묘, 그리고 가장 믿지 않는 끝까지 계겼던 애들을 도자마 다이묘로 가장 외곽 지역에. 그래서 심판, 후자이, 도자마 다이묘, 이렇게 다이묘들을 급을 구분을 해서 가장 믿지 못하는 애들을 외곽 지역에 도자마 다이묘를 배치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에도 막부로부터 버림받아 가장 외곽 지역에 쫓겨난 도자마 다이묘, 그 대표적인 도자마 다이묘가 사스마 조슈 지역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막부를 타도해야 한다. 왜 막부의 쇼군이 천황의 허락도 없이 함부로 나라 문을 연단 말이냐? 이런 막부는 타도해야 한다라는 토막운동을 벌입니다. 막부를 타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내걸었던 구호가 존왕양이에요. 존왕. 그러니까 왕을 존중해서, 그러니까 천황을 다시 떠받들어서 양이, 오랑캐를 몰아내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스마 조슈번은 에도 막부의 불만이 많았죠. 그러니까 막부로부터 우리가 권력을 빼앗아 와서 다시 천황이 중심이 된 나라를 만들자. 존왕. 그리고 이 막부가 서양 세력에게 나라 문을 연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양이, 천황을 중심으로 우리가 막부를 몰아내고 나라를 다 세운 다음에 양이, 오랑캐를 몰아내자는 거였죠. 자, 왜냐면 이게 그 개항을 한 이후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최애국 대우, 외교관 주둔, 시해법권, 관세 자주권 폐지, 불평등 조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불평등 조약 맺은 다음에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수탈을 당했잖아. 그거에 반대를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일본인들의 정말 무서운 장점은, 일본은 나보다 뛰어난 외부 세력이 있으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에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견당사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스마 조슈번도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서양 열강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실제 사스마 조슈번이 조낭양을 내세우면서 막부 타도하자 이러다가 영국이랑 프랑스에 몇 번 져터지거든. 그러니까 서양 열강의 우수함을 깨닫고 나중에 가서는 슬그머니 양이는 빼버립니다. 서양은 배워야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조낭만 남게 돼요. 아무튼 이 사스마 조슈번이 중심이 돼서 에도 막부를 몰아내려고 했고, 결국 이 막부 타도 운동이 성공을 해서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다시 천황이 중심이 된 나라가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메이지 유신이에요. 당시 천황이 메이지 천황이었거든. 자, 에도 막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천황을 중심으로 한 왕정이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근대적인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자, 이 메이지 유신의 내용에서 중요한 거, 정치. 자, 여러분, 그동안은 이원적인 체제였어요. 에도에는 누가 있었죠? 쇼군이 막부를 거느리고 실권을 쥐고 있었고, 교토에는 우리 불쌍한 천황이 헤이안 시대부터 그냥 상징으로 존재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막부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쇼군은 없어요. 막부는 없습니다. 그럼 천황이 굳이 교토에 머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천황이 교토를 벗어나서 이제 쇼군이 사라졌으니까 에도로 이렇게 쓰지 말자. 그러니까 천황이 이제 교토를 떠나서 에도로 이동을 합니다. 쇼군과 막부가 사라졌으니까요. 에도로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에도의 이름을 뭐로 바꾸는 거야? 도쿄로 계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에도가 도쿄가 되고 일본의 정식 수도가 됩니다. 이게 1869년의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천황의 이름으로 이 사스마 조슈번 중심이 된 개화파 애들이 선언합니다.
막부가 사라졌으니 그 막부로부터 지방, 번의 인정을 받은 다이묘도 모두 사라져야 한다. 현 시간부로 다이묘들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번을 폐지하고 중앙정부가 거기에 근대적인 현을 설치해서 중앙정부가 관리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꼭 알아두세요, 폐번치현입니다. 폐번치현, 1871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전까지는 지방에 번을 설치해서, 이 번을 누가 다스렸죠? 쇼군으로부터 임명받은, 토지를 받은 다이묘 영주들이 그 지역의 토지랑 백성을 관리했죠. 근데 이제는 번을 모두 없애고 이 번을 근대적인 현으로 바꾸고, 이 현에 이제 누구를 보낸다는 거야? 그치? 중앙정부가 임명한 공무원, 자사, 공무원, 관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자사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말은 뭐야? 지방의 다이묘들이 가지고 있던 이 토지와 백성에 대한 그 지배력을 이제 누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네, 다이묘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가져간다 이거예요. 다이묘로부터 토지와 백성에 대한 지배력을 중앙정부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국가가 토지와 인민을 장악한다 라는 거죠. 모든 다이묘로부터 지방의 그 지배권을 빼앗아오고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폐번치현 전에 판적봉헌이라는 것도 실시해요. 모든 다이묘들에게 선언하게 한 거야. 다이묘들이 갖고 있는 토지랑 백성에 대한 그 지배권을 다 중앙정부에게 넘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판적봉헌이라는 것도 나와요. 다이묘가 이 중앙정부에게 토지와 백성에 대한 지배권을 넘기겠습니다. 이 판적봉헌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폐번치현이 되는 거예요. 폐번치현. 판적봉헌이라는 이런 내용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자료 해석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에도가 도쿄로 바뀌고, 그러니까 정치 두 가지 크게, 이제 막부가 사라졌습니다. 에도를 지배하던 막부와 쇼군, 에도 막부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교토에 있던 천황이 어디로 와? 에도로 오고 그 에도를 도쿄로 바꾸어서 수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적봉헌, 다이묘가 갖고 있던 모든 토지랑 백성에 대한 지배권을 중앙정부에게 넘긴다.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폐번치현. 번을, 다이묘가 다스리는 번을 폐지하고 거기에 현을 설치해서 자사를 임명해 국가가 토지랑 인민을 지배한다 라는 거. 그리고 경제에선요, 여러분들, 그 전까지는 도요토미가 만든 석고제였죠. 그 지방의 토지를 조사한 다음에 검지, 토지 조사하고 석단을 이용해서 생산성을 조사한 석고제였죠. 그 석고제를 이제 근대적인 토지 조세제도로 바꿉니다. 이걸 지조개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더 근대적인 토지와 조세 제도로 바꾸는 겁니다. 세금 제도를 개혁하는 거예요. 언제적 석고제야. 근대적으로 바꾸는 거죠. 항공업 육성하고 근대적 공장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경제고, 사회적으로는 이제 근대 국가가 되어서 뭐가 사라져야지? 신분제가 사라져야 돼. 사민 평등. 봉건적인 신분제를 개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제가 폐지되는 거예요. 물론 좀 더 세분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서민들 내에서의 직업적인 평등이고, 일본은 좀 특이해요. 영국을 좀 본받아가지고 이 신분제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서민들 내에서 직업적인 평등, 산업공상의 그 직업적인 평등이고, 몇몇 소수의 귀족과 화족들은 뭐 유지한다라는 건데, 여기까지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냥 사민평등, 신분제 폐지하고 봉건적 신분제를 개혁했다. 특히 누굴 잡아 족쳤냐? 지금 막부를 타도하는 거잖아. 그 막부의 주역이 누구야? 무사들이잖아요. 이 무사들의 봉건적인 특권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요거 무사들이 칼을 가지는 걸 금지시켜요. 여러분,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에도 막부도 무기 몰수령, 도수령을 실시했어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에도 막부의 도수령은 누가 무기를 못 가지게 한 거야? 그치? 피지배층들이, 농민들이 무기를 못 가지게 한 거예요. 무기는 오직 누구만 가질 수 있다? 무사계층만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도요토미와 에도 막부의 도수령이라면, 지금 메이지 유신의 도수령은 그 무사계층들마저 칼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필때 이때 칼을 못 가지게 하니까 그 나무 목검, 내가 그래도 무사인데 어찌 칼 없이 외출한단 말이냐 이래가지고 목검을 가지고 다니는 무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애니메이션, 좀 예전 애니메이션이 한데, 그 바람의 검신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딱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거야. 그러면 그 주인공인 이제 신켄이 보면은 영날검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아무튼
무사계층들이 칼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단발령도 실시합니다. 상투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무사계층들의 존재 의의가 뭐죠? 싸우는 거잖아. 이 무사계층들에게 싸울 수 있는 권한도 뺏어갑니다. 뭐예요? 징병제를 실시해요. 징병제를 실시를 해서 국민개병제죠. 그 전까지는 오직 사무라이들만 전쟁에 나갔잖아. 이제는 온 국민들을 그냥 징집을 해서 근대적인 군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은 칼도 뺏겼죠, 상투 잘렸죠, 전쟁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무사계층들은 완전 지배층으로서의 모든 특권과 존재 의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천황은 신이야. 신도가 국교화돼요. 천황을 신격화하는 거죠. 이런 메이지 유신은 성격을 보시면 급진적이고 전면적이며 위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슷한 걸 따지면은 중국으로 치면은 광서신정,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한제국 고종의 광무개혁, 그리고 여러분이 배울 성아시아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탄지마트, 은혜개혁, 이런 거랑 비슷해요. 위로부터의 개혁입니다. 자, 근데 이런 메이지 유신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정치, 패번치연, 판적봉환, 경제, 지조개정, 사회 3인평등, 징병제 실시, 무사계층, 봉건적 특권 폐지, 이런 것들 봤는데, 이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모든 특권을 빼앗긴 3인평등이나 징병제 등으로, 징병제, 그리고 무기, 몰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사들의 불만이 어떨까? 기존의 지배층이었던 무사들의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죠. 이게 이제 사회 불만 요소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무사들의 불만을 외부로 표출해야겠다. 이 무사들의 불만을 외부로 표출해야겠다. 외부로 정복전쟁을 해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정한론이에요. 이 메이지 유신 시기 1870년대 전후에서 나왔던 게 이 무사계층의 불만을 외부로 돌려야겠다. 한국을, 조선을 정벌하자. 정한론이라는 게 나와요. 이때 마침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조선으로 외교문서를 보내. 근데 이제 그때 천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황제 천황이 조선의 왕에게 편지를 보낸다, 국서를 보낸다. 이러니까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흥선대원군이 협정하던 시대였는데 갑자기 얘네가 천황이라는 칭호를 쓰니까 조선에서 당황한 거죠. 황제는 청나라 황제뿐인데, 중국 황제뿐인데 얘네가 뭔데 일본 애들이 황제라는, 천황이라는 이런 막 말을 하지? 이래가지고 조선에서 일본의 국서를 받지 않아. 그걸 명분 삼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선을 정벌하자라고 했던 건데, 이건 너무 성급하다. 이래서 실행이 보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종특이에요. 내부에 불만이 생기거나 하면은 그걸 외부로 보내는 거. 임진왜란이 그랬죠. 그리고 지금 정한론이 그렇죠. 나중에 만주사변이랑 중일전쟁도 그렇죠. 근데 정한론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이런 천황을 중심으로 한 근대 국가가 수립은 됐지만 진정한 평등, 진정한 서양식의 민주주의와 의회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이지 유신으로 지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오해하면 안 돼요. 아직 헌법과 의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식의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가 도입된 게 아니야. 그럼 나라의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냐? 겉으론 천황이지만 사실상 천황은 그냥 얼굴마담이고요. 물론 이제 실권을 쥐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건 이 메이지의 주적들, 사스마 조슈범 몇몇 개화파들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도 진정한 서양식의 의회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라는 운동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민주심에 잘 나오는 자유민권운동이에요. 자유민권운동 알아두세요. 자유민권운동. 이 1870년대 메이지 유신을 직후부터 1870년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우리도 자유와 민권, 자유와 국민이 주인이 된 의회 민주주의 해라. 진정 너희가 근대적 국가를 만들고 싶으면 그 권력을 너희들이 쥐고 있지 말고 국민들에게 돌려달라라는 그런 민주화 운동이 펼쳐진 거죠. 여기서 요구한 건 헌법, 크게 두 가지입니다. 헌법 만들어라. 그리고 그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자신들의 대표인 의원을 뽑고 그 의원들이 중심이 된 의회를 설립해라. 라는 거야. 자유민권운동은 다시 한번 진정 너희가 근대국가를 만들고 싶으면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주어라.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수립해라. 이래서 1870년대부터 헌법을 만들고 서양식의 의회를 설립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달라. 이거예요. 헌법과 의회. 이게 자유민권운동의 2대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민권운동이 일어나던 시점에 또 동시에 어떤 일도 있냐.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걸 메이지 정부가 서양으로 보냅니다. 이 이와쿠라 사절단이라 부르는 건 이 대표가 이와쿠라여서 그래. 이 이와쿠라 사절단을 이제 1871년부터 73년까지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양에 보내는데요. 보낸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우선 첫 번째는 불평등 조약. 이 미국으로부터 미인화 친조약, 미일 수호 통상조 맺은 이후에 영국, 프랑스 등등 여러 서양 열강이랑 조약을 맺었는데 그게 다 불평등 조약이죠. 일본이 이제 을이었으니까 이 불평등 조약을 개선하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진짜 본 목적이에요.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자. 지금 일단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메이주신 하긴 했지만 아직 나라의 속알맹이까지 진정으로 서양식이 된 건 아니다. 우리가 서양의 선진 문물을 수용해서 진정 문명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일본은 이때부터 문명 개화론이라는 걸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문명은 곧 뭐다? 서양이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다 우리가 서양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 문명 개화론. 그러니까 일본은 중국의 양무운동, 중체서용이나 우리나라의 동도석이랑은 완전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쿠라 사절단 보낼 때 일본에서 어마어마하게 일본의 그 당시 메이지 정부가 나라의 운명을 걸고 보낸 거야.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진짜 대규모로 유학단을 꾸려요. 나라의 총망받는 젊은이부터 현직 관료까지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절단을 꾸려서 얘네가 세계 일주합니다. 미국부터 해가지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등 전 세계의 열강들을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모든 제도랑 군산 이런 제도를 싹 다 배워옵니다. 나라를 완전 뜯어고치기 위한 대규모 사절단이었어요. 이와쿠라 사절단. 그래서 서양 문물과 제도를 살펴보고 불평등 조약을 개선하기 위해 갔다라고 해서 여기 나오죠. 다만 이 불평등 조약을 개선하겠다라는 건 실패예요. 일본에게 그렇게 해줄 리가 없죠, 서양 애들이. 다만 이 서양 문물을 수용하겠다라는 거는 큰 성공을 거두어서 이때 배운 내용 토대로 일본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자신감을 얻은 일본이 이제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서양 열강에게 젖터지고 나라 문을 열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불평등조약을 배웠잖아. 이러고 나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힘이 강해졌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겠다. 누구한테? 우리보다 약한 이웃 나라들에게. 그래서 이제부터 일본이 서서히 제국주의적인 침략적 본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일본이 얘기했어요. 이 문명은 서양의 것이다. 우리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이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타라 입구. 타라. 아시아를 벗어나서 입구. 서양으로 가야 한다. 아시아에 덜 떨어진 친구들을 버리고 입구. 서양으로 가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나라와 함께 공존하자가 아니라 이웃에 덜 떨어진 아시아 나라들을 우리가 접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운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운요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이 미국한테 한 거랑 똑같이 함선을 보내서 우리나라의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조선을 개항시켜요. 그 이후에는 오늘날의 오키나와, 여러분 오키나와가 원래 일본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유큐 왕국이라고 독립된 왕국이었어요. 1879년에 아예 유큐를 일본 땅으로 합병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오키나와 현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죠. 이렇게 두 번의 원투 째펀치, 운요 사건, 강화도 조약, 유큐 합병으로 이제 일본은 자신감을 얻은 거야. 아, 우리 생각보다 싸움 잘하는구나. 우리가 비록 아직 서양 열강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힘 좀 쓰는구나. 이래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나라의 체제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불만 요소가 있었잖아. 자유민권 운동. 계속 1870년대부터 서양식의 헌법과 의회를 설립해라라는 이 자유민권 운동 있죠. 이 자유민권 운동을 진압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힘으로 자유민권 운동을 찍어 누르고요. 그 자유민권 운동의 명분을 빼앗아버려. 그냥 힘으로만 찍어 누르면 얘네가 계속해서 이런 걸 요구할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요구하는 헌법과 의회, 이걸 우리가 만들어줘야겠다. 명분을 빼앗아버립니다. 더 89년에 자유민권 운동을 탄압하면서 대일본 제국 헌법, 메이지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 헌법에서는 형식적으로나마 입헌 군주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영국을 롤모델로 해서 그래요. 영국처럼. 다만 천황의 권한을 엄청나게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을 89년에 만들고 1년 뒤인 90년에 제국의회를 개설하게 돼요. 연표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유민권 운동이 주장했던 대로 89년에 입헌군주제에 기반한 헌법을 만들고 그 이후에 90년에 제국의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 제국의회는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각 책임제, 내각제를 실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의회를 두는 안 해요. 양원제. 미국의 상원, 하원, 미국이랑 영국처럼 상원, 하원 이래가지고 양원제로 참의원과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영국이 롤모델이라고 했죠. 하원에 해당하는 민의원, 이렇게 국회를 둘로 쪼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민권 운동에서 이제 헌법과 서양식 의회 설립을 주장했던 거를 이제 대일본 제국 헌법과 제국 의회 설립으로 막아버리게 되는데, 이 좀 특이해요. 입헌군주제고 실제로 의회가 나라를 이끌어가긴 하는데, 주권은 헌법에 뭐라고 명시하냐면 주권은 천황에게 있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천황은 국가의 신성한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자유민권 운동에 대한 이야기, 일본 제국의 헌법 나오죠. 자, 뭐 천황은 신성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신토 때문에 그래. 그렇다고 이런 내용들 해서 여러분이 이런 일본의 근현대사에서 페리 제독의 등장, 미이라친 조약, 미일수호 통상 조약, 막부타도 운동, 조낭양이, 메이지 유신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유민권 운동, 이와쿠라 화절단, 운요 강화도 사건, 유큐합병, 메이지 헌법 이런 내용들 쭉 알아두시고요. 특히 함정으로 잘 나오는 게 여러분, 미이라친 조약이랑 이 미일수호 통상 조약은 메이지 정부가 미국이랑 맺은 건가요? 아닙니다. 에도 막부가 맺은 거예요. 에도 막부가 미국이랑 맺은 게 미이라친 조약, 미일수호 통상 조약이야.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걸 명분으로 그동안 에도 막부에 불만이 있던 사스마 조슈번이 막부 타도 운동을 벌이고, 그러고 나온 게 메이지 유신이죠. 그리고 헌법이랑 의회는 메이지 유신 당시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한참 이후에 나온 거예요. 이런 순서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근대사 첫 번째 내용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헌법과 의회를 만든 이후에 본격적인 제국주의 침략의 본성을 드러내는 근대 파트 두 번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